여보세요? 엄마, 수진이니? 엄마 저를 찾아주세요. 수진아, 수진아, 살아있는 거니? 수진이는 살아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달빛 소설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붉은 벽돌로 지어진 위험 있는 건물 안에서 오윤희 소장은 부하들과 작전 회의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47의 나이에 육군 소장까지 오른 오윤희는 군에서도 손꼽히는 강철 같은 여성이었죠. 짧게 자른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언제나 반듯하게 펴진 어깨가 그녀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오윤희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오늘은 남편 강민수와 막내 아들 강준호가 면회를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 오윤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죠. 집무실로 돌아온 오윤희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 강민수와 12살 딸 강수진, 그리고 9살 막내 아들 강준호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강민수는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오윤희를 닮아 똑똑하고 의젓했습니다. 특히 딸 수진이는 어려서부터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며 장래희망으로 군인을 꿈꾸고 있었죠. 오윤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관이 받았을 텐데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나 사무실에는 오윤희 혼자 남아 있었어요. 여보세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오윤희 소장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급히 연락드립니다. 강민수 씨와 강준호 군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오윤희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입이 바짝 말랐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광주 외곽도로에서 트럭과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는 현장에서 즉사하셨고 강준호 군도 심한 뇌출혈로.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화기를 든 오윤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어디 있나요? 우리 딸은? 강수진 양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그리고 뇌진탕으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윤희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제복도 벗지 않은 채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윤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느꼈죠. 아무리 높은 계급장을 달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어도 이미 차가워진 남편과 아들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를 봤을 때 12살 딸아이는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고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평소 씩씩하던 수진이가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렀고 복강 뇌출혈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은 성공했지만 뇌진탕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언제 깨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윤희는 중환자실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수진이를 지켜봤습니다. 가끔 수진이의 손가락이 꿈틀하면 혹시나 싶어 일어났지만 그저 무의식적인 반응일 뿐이었어요. 밤새도록 깨어 있으면서
오윤희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이미 떠났으니 제발 딸만은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수진이의 친할머니마저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신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평생 오윤희와 손자, 손녀들을 아껴주셨던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오윤희는 병원과 장례식장을 오가며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조화가 쌓이고 향냄새가 진동했지만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수진이만이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도 오윤희의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죠. 장례를 마친 다음 날 기적처럼 수진이는 사고 후 4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뜬 순간 오윤희를 알아보고 작은 목소리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오윤희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을 많이 잃었습니다. 아빠와 동생에 대한 기억도 흐릿했고 사고 당일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준호는요? 수진이가 물어볼 때마다 오윤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회복 중인 딸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의사도 천천히 기억이 돌아오면 그때 말해주라고 조언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동생이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된 수진이는 며칠간 울었지만 의젓하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힘내야 해요. 라고 말하는 12살 딸아이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한 달간의 입원 치료 후 수진이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어야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퇴원 후 수진이는 할머니를 보러 요양병원에 자주 갔습니다. 주말이면 오윤희와 함께, 평일에는 혼자서도 버스를 타고 찾아갔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수학 시험 봤어요. 조금 틀렸지만 괜찮아요. 수진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은 못하셔도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오윤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렇게라도 남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거든요. 사고 이후 오윤희는 수진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딸이 최우선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수진이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진이가 요양병원을 다닌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 병실에는 새로운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윤명이라는 이름의 47살 여성이었어요. 이전 간병인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급하게 들어온 터라 처음엔 어색했지만 윤명이는 친근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머, 수진아. 오늘도 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 윤명이는 수진이를 보면 늘 반가워했습니다. 수진이가 학교 끝나고 혼자 병원에 올 때면 간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할머니 곁에서 숙제하는 것도 도와주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윤명이는 수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명이는 수진이의 일상을 세세하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성적은 어떤지, 집은 어디에 사는지, 엄마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까지 말이에요. 수진이는 천진난만하게 모든 것을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군인이라는 것도, 아빠와 동생을 사고로 잃었다는 것도, 지금은 엄마와 단둘이 산다는 것도요. 윤명이는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놀라워했습니다. 엄마가 육군 소장이라니,
그것만으로도 보통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수진이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신발, 가방을 보면 모두 좋은 브랜드였습니다. 특히 수진이가 할머니께 드리는 과일이나 영양제들도 비싼 것들이었어요. 윤명의 자신도 47살로 오윤희와 동갑이었지만 살아온 환경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했던 윤명이에게 오윤희 가족의 여유로운 모습은 부러움 그 자체였어요. 수진아, 우리 아들 재훈이 소개해줄까? 너보다 3살 많은데 참 착한 아이야. 어느 날 윤명이는 갑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재훈은 15살로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어요. 윤명이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워왔는데 재훈이가 유일한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명이는 정말로 아들 김재훈을 데려왔습니다. 키가 크고 훤칠한 외모에 예의 바른 중학생이었어요. 김재훈은 수진이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수진아.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할머니를 자주 보러 온다고. 김재훈의 말투는 친근했고 웃는 모습도 선량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처음 만나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 같은 존재에 호감을 느꼈어요. 김재훈도 수진이의 순수하고 똑똑한 모습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김재훈은 가끔 엄마를 도우러 온다는 핑계로 병원에 자주 왔습니다. 수진이가 있는 시간에 맞춰서 말이에요. 둘은 할머니 곁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훈은 중학교 생활 이야기를 해주었고 수진이는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어요. 수진아, 숙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오빠가 다 가르쳐 줄게. 김재훈은 수진이를 진짜 동생처럼 챙겨주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쉽게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수진이는 이런 김재훈이 고마웠고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윤명이는 이런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수진이는 예쁘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좋은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훗날 김재훈과 수진이가 결혼하게 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악화되면서 의식도 흐려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의사는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윤희는 부대 일정을 조정해가며 자주 병원을 찾았고 수진이는 아예 학교가 끝나면 매일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윤명이와 김재훈도 더욱 정성스럽게 할머니를 돌봤어요. 특히 김재훈은 수진이가 울 때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진이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말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손녀에 대한 사랑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며칠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해 오윤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윤명이는 평소 오윤희 가족의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식사 준비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윤희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재산은 강남의 상가 건물 2채와 부산의 땅, 그리고 여러 부동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총 가치가 3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오윤희는 군인으로서 거액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며 자신의 몫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이 수진이에게 상속되었어요. 변호사는 수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오윤희가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수진아, 이 일은 우리만 알고 있어야 해. 아직 어린 내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남들이 알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 오윤희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당부했습니다.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어요. 윤명이는 유언장 공개 당일
식사 준비를 하던 중 문틈 너머로 유 원장의 일부 내용을 살짝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오윤희 가족의 신뢰를 받던 윤명이었기에 누구도 그녀가 듣고 있을 거라 상상하지 못했어요. 자세한 액수는 듣지 못했지만 큰 돈이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재훈아, 수진이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아이야. 윤명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장기적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수진이와 김재훈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훗날 둘이 결혼하게 되면 그 엄청난 재산이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올 거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12살이던 수진이는 어느덧 27살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어요. 오윤희는 육군 중장으로 진급했다가 이제는 예정된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죠. 김재훈과 수진이의 관계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 같았던 김재훈은 이제 30살의 성숙한 남성이 되어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김재훈은 수진이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 어때? 어릴 때부터 너를 지켜봤는데 이제는 평생 함께하고 싶어. 김재훈의 프로포즈는 진실해 보였습니다. 수진이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김재훈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어요.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마다 곁에서 위로해준 김재훈이 고마웠습니다. 오윤희도 김재훈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수진이의 결혼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27살에 결혼한 수진이는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수진이가 이미 살고 있던 강남의 아파트였어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 하나였는데 넓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김재훈은 다정한 남편이었고 시어머니 윤명희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주었어요. 결혼 후 석 달 동안 수진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김재훈과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어요. 주말이면 윤명희가 찾아와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곤 했습니다. 수진이는 드디어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훈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중이었어요. 은행에서 담보로 수진이 명의의 부동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급히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세상에 재산이 엄청 많아. 강남 상가 건물 2채, 부산 땅, 그리고 여러 부동산까지 은행에서 평가한 총액이 30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날 저녁 김재훈은 엄마 윤명희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윤명희는 금액을 몰랐지만 약간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15년 전 유 원장 공개 때 문틈으로 얼핏 들었던 내용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동산 목록과 정확한 평가 액수를 아들이 확인해 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래, 그때 할머니가 수진이에게 많이 물려주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큰 돈일 줄은 몰랐구나. 윤명희는 차분한 척하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5년 전부터 품어왔던 계획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재산은 모두 수진이 단독 명의였고 수진의 재산이라 김재훈이 직접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재훈아,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어. 수진이는 워낙 순진한 아이니까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겠다. 윤명희는 아들에게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재훈의 마음속에는 이미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평생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거대한 재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윤명희와 김재훈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수진이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드러났어요. 윤명희는 수진이에게 더욱 자주 찾아와서 며느리를 챙긴다며 각종 음식과 건강식품을 가져왔습니다. 수진아, 이거 정말 좋은 비타민이야. 건강기능성 식품점에서 비싸게 사온 거니까 꼭 먹어야 해. 윤명희는 매일 아침 수진이에게 작은 알약을 건네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시어머니의 정성에 감동해서 매일 빠뜨리지 않고 복용했어요. 하지만 그 알약은 비타민이 아니었습니다. 윤명희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정신과 약물이었거든요. 동시에 윤명희는 오랜 지인인 김태섭 병원장과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태섭은 돈만 주면 어떤 진단서든 써주는 파렴치한 의사였어요. 윤명희는 그에게 거액을 주며 수진이를 정신질환자로 진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진이를 조현병 초기 증상으로 진단해주세요. 그러면 법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요. 윤명희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수진이를 정신질환자로 만들어서 재산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정받게 한 후 남편인 김재훈이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수진이에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기억이 흐려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밤에는 악몽을 꾸는 일이 잦아졌고 낮에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수진이가 김재훈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김재훈은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병원에 가보자. 어머니께서 아시는 병원이 있다고 하시던데. 김재훈이 말한 병원은 바로 김태섭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과 시어머니를 믿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행복했던 신혼생활이 서서히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 수진이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수진이에게 약물을 투여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수진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어 있었어요. 예전의 총명하고 활기찬 모습은 사라지고 종종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기억력은 더욱 나빠져서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김태섭 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진이를 진료하며 조현병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윤명희와 김재훈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조현병 진단만으로는 수진이의 재산을 완전히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너무 복잡해요. 김재훈은 윤명희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현병 환자라고 해도 재산 관리에는 여러 제약이 따랐고 무엇보다 오윤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윤명희는 더욱 극단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이가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감금해 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상속인인 김재훈이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쯤 오윤희의 저녁이 2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김재훈은 수진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납골당 가서 인사드리러 갈까? 오랫동안 못 갔잖아. 수진이는 몽롱한 상태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골당은 경기도 외곽의 지역에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오윤희와 함께 갔을 텐데 그날은 오윤희가 부대 업무로 바쁘다고 했습니다.
김재우는 수진이를 태우고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휴게소에 들러서 커피를 사주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마신 커피에는 강력한 수면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좀 졸려? 차에서 잠깐 자도 돼. 김재우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더니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김재우는 계획대로 외진 산속도로로 차를 돌렸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 외길, 미리 약속된 장소에는 윤명이가 다른 차량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태섭이 병원에서 몰래 가져온 무연고자 시신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재우는 차를 길 한쪽에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잠든 수진이를 조심스럽게 윤명이의 차로 옮겼어요. 자신의 차 조수석에는 시신을 태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김재우는 휘발유를 차량 곳곳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하자 김재우는 급히 차에서 떨어진 곳으로 피했습니다. 잠시 후 김재우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차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신고자분,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 저기 산속도로예요. 와이프는 졸리다고 해서 저만 나와서 잠을 깨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에서 연기가 나더니 불이. 소화기로 꺼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김재훈의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와이프가 차 안에 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지금 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김재훈은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아내를 구하려다 실패한 남편처럼 보였어요. 곧 소방차와 경찰차가 도착했지만 차량은 이미 완전히 전소된 상태였습니다. 제발 제 아내를 구해주세요. 김재훈은 소방관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조수석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지만 화염으로 인한 손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어요.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담당 경찰관이 김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재훈은 그 자리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김재훈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의 슬픔에 동정했어요. 한편 윤명이는 의식을 잃은 수진이를 김태섭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진이는 강혜진이라는 가명으로 특별병동에 입원되었어요. 김태섭은 수진이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약물을 투여할 계획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사망 소식은 곧바로 오윤희에게 전해졌습니다. 부대에서 급보를 받은 오윤희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서 오윤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재훈은 장모님 앞에서도 완벽하게 슬픔을 연기했어요. 장모님, 수진이가 죽었어요. 제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오윤희 앞에서 사위 김재훈은 통곡을 했습니다. 장례는 신속하게 치러졌습니다. 시신을 수습할 수 없어서 영정 사진만으로 장례를 치렀고 오윤희를 뺀 나머지 가족이 있는 납골당에 위패를 모셨어요. 2달 후 오윤희는 예정대로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납골당을 찾는 것이었어요. 여보, 수진아, 수찬아, 어머님, 제가 이제 전역했어. 앞으로는 자주 와서 이야기하러 올게요. 오윤희는 납골당과 딸의 위패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오윤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수진이의 목소리였거든요. 수진아? 수진이가 맞니? 엄마, 저를 찾아주세요. 전화는 금세 끊어졌습니다.
오윤희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분명히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30년 군 생활로 단련된 침착함과 분석력을 발휘할 때였어요. 가장 먼저 전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받은 전화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핸드폰 번호이었지만 통화 시간은 정확히 17초였습니다. 그 후에 전화를 계속해봤지만 전화기는 항상 꺼져 있었습니다. 오윤희는 군 시절 함께 근무했던 후임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청에서 일하고 있는 박민준 경감이었어요. 민준아, 나 오윤희야. 급한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박민준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윤희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딸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박민준은 놀랐습니다. 혹시 사고 당시 신원 확인이 정확히 되었나요? 화재로 인해 시신 손상이 심해서 DNA 검사도 못했다고 들었어. 박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경찰로서 이상한 점을 느꼈거든요. 장군님, 사고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양의 시신을 수습한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틀 후 박민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장군님,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사고 기록을 다시 검토해 봤는데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김재훈 씨가 신고한 시간과 실제 화재 발견 시간의 차이가 있고 사고 지점도 평소 납골당 가는 길과는 다른 우회로였습니다. 오윤희는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진이 양의 시신을 수습한 김태섭 병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고 당일 그 병원에 신원불명의 여성 환자가 응급 입원했다고 합니다. 오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섭 병원이라는 이름이 낯익었어요. 수진이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병원과 환자가 입원한 병원이 같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강혜진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신분증이나 보호자 정보가 제대로 없어서 의심스러워요. 게다가 입원 시간이 사고 시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오윤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환자가 바로 수진이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시신 수습과 환자 입원이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기묘했습니다. 민준아, 그 병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 줄 수 있어? 물론입니다. 제가 의료진과 접촉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윤희는 직접 김태섭 병원 주변을 답사하기로 했습니다. 군 시절 첩보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추적과 관찰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병원 맞은편 카페에서 며칠간 지켜본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별병동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고 특정 간호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간호사의 이름표에는 정하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윤희는 정하늘의 동선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정하늘이 특별병동에 들어갈 때마다 작은 가방을 들고 갔는데 나올 때는 빈손이었어요. 분명히 특별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간 관찰을 계속한 결과 오윤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하늘이 퇴근 후 향하는 곳이 바로 수진이와 김재훈이 살던 아파트였던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오윤희는 차에서 망원경을 이용해 더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정하늘은 마치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드나들었어요. 오윤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재훈이 수진이의 장례도 치르기 전에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여자가 하필 수진이를 돌보는 간호사라는 것은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기묘했어요.
박민준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민준아, 정하늘이라는 간호사에 대해서 조사해 줄 수 있어? 김태섭 병원에서 일하는데 김재훈과 수상한 관계인 것 같아. 박민준은 곧 조사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장군님, 정하늘은 3년 전부터 김태섭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병동 전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오윤희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윤희는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하늘이 특별병동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뒤를 따라갔어요. 정하늘은 병원 뒷마당에서 사위 김재훈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곳에서 뭔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윤희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때? 김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신이 없다가도 가만히 앉아서 가끔 중얼거리는 것 같아요. 정하늘의 대답에 오윤희는 가슴이 쿵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환자가 바로 수진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돌아오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관리해줘. 오윤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감정을 억누르고 증거를 더 모아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오윤희는 병원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특별병동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망원경을 가져와서 관찰해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체격이 수진이와 비슷해 보였어요. 수진아, 정말 내가 거기 있는 거니? 오윤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수진이는 죽지 않았고 김재훈과 정하늘 그리고 김태섭이 공모해서 딸을 감금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윤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수진이를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였어요. 오윤희가 김태섭 병원 주변을 관찰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정하늘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정하늘도 이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하늘이 특별병동에서 나오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윤희는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봤는데 정하늘이 병실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정하늘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김재훈과 만날 때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했고 무언가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윤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윤희는 정하늘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정하늘이 나오자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접근에 정하늘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윤희를 보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저는 오윤희입니다. 강수진의 어머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하늘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수진이의 어머니를 마주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수진이가 정하늘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윤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이 돌보고 있다는 것도요. 정하늘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김재훈과 김태섭에게 협력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괴로워했거든요. 특히 수진이가 가끔 의식을 되찾을 때마다 엄마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저는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수진이를 구할 수 있어요. 오윤희의 말에 정하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윤희는 정하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어요. 천천히 말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하늘은 김재훈과의 관계, 그리고 김태섭과의 공모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김재훈이 실제로는 수진이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그 계획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수진 씨는 정말 착한 분이었어요. 저를 믿고 따라주셨는데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정하늘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하늘의 마음이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정하늘은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에서 오윤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걸 드리려고 해요. 정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죠? 병실 CCTV 영상이에요. 수진 씨가 당한 일들이 모두 녹화되어 있어요. 오윤희는 USB를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재훈 씨가 수진 씨에게 한 일들을 보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거예요. 저는 수진 씨만 지켜보기만 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없는 때 상황은 나중에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정하늘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사실 의식이 있어요.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김재훈 씨가 와서 약을 강제로 먹이곤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하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차마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넌 죽은 사람이야. 제정신이면 안 되라고. 그러면서 정신병 약을 억지로 먹여요. 오윤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니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어요. 영상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김재훈 씨가 수진 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김태섭 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하늘은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김재훈 씨가 정말 수진 씨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진 씨가 아프니까 더 간호해달라고 부탁도 해서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나요? 수진 씨가 깨어 있을 때 저를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였어요. 정신병 환자가 그렇게 또렷하게 말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정하늘은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재훈이 어떻게 자신을 이용했는지, 김태섭이 어떤 거짓 진단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수진이가 실제로는 건강한 상태라는 것까지요. 수진 씨는 며칠 전에도 깨어나서 어머님께 전화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휴대폰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오윤희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수진이 상태는 어때요? 약물 때문에 대부분 잠들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약물을 투여하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정하늘의 말에 오윤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수진이를 구하는데 도와주실 거죠? 오윤희의 간절한 부탁에 정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될 수는 없어요. 오윤희는 USB를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니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였어요. 김재훈과 김태섭, 그리고 윤명희까지 모두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하늘로부터 USB를 받은 오윤희는 그날 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장면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의식이 있는 수진이에게 김재훈이 약물을 강제로 투여하면서 넌 죽은 사람이야. 제정신이면 안 되라고 말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오윤희는 영상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오윤희의 복수는 치밀하고 잔혹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릴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윤희는 박민준 경감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아, 내일 오전 10시에 동시 작전을 펼칠 거야. 김재훈 일가를 한 번에 쓸어버려. 장군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합동수사팀과 언론까지 모두 대기하고 있어요. 박민준의 목소리에도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강태호 검사도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장군님, 이번엔 놈들이 영원히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정각 대규모 합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윤희는 직접 김태섭 병원으로 향하며 무전기를 들었어요. 모든 팀 동시에 움직여라. 한 명도 놓치지 마. 김태섭 병원 앞에는 이미 수십 대의 경찰차와 언론사 차량들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오윤희가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당황하며 우왕좌왕했어요. 어디가 특별병동이냐? 오윤희의 위압적인 목소리에 간호사가 떨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오윤희는 수사팀과 함께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문을 열어. 특별병동 문이 잠겨 있자 경찰이 도끼로 문을 부수었습니다. 쾅! 문이 박살나면서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오윤희가 병실로 뛰어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링거를 꽂고 의식을 잃은 채로 말이에요. 수진아. 오윤희는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엄마. 진짜 엄마예요? 그래, 엄마야. 이제 안전해. 같은 시각 김재훈의 아파트에서는 또 다른 수사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김재훈은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어요. 김재훈, 꼼짝 마. 김재훈은 베란다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아파트 전체가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바닥에 엎드린 채 체포되었어요. 윤명희의 집에서는 더욱 처참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윤명희는 경찰차 소리를 듣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가 봉쇄되어 있었어요. 윤명희, 나와. 윤명희는 장롱 뒤에 숨어 있다가 발견되었습니다. 끌려 나오는 윤명희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발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누구도 윤명희의 애원을 듣지 않았습니다. 김태섭은 병원에서 체포되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은 처참했어요. 저는 억울해요. 강요받았을 뿐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들이 빼돌린 돈이 무려 400억 원에 달했어요. 수진이 명의로 대출받은 돈, 부동산 매각 대금까지 모조리 착복했던 것입니다. 전 재산 몰수는 기본이고 추징금까지 합치면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겁니다. 국세청 담당자의 말에 오윤희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재판에서 김재훈 일가의 죄상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USB 영상이 법정에서 상영되자 방청객들이 분노로 들끓었어요. 저런 쓰레기들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해? 사형시켜야 해. 김재훈은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판사도 검사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윤명희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법정에 서자마자 쓰러져서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동안의 충격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김태섭은 떨면서 변명만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주동자가 아니에요. 판결이 선고되는 날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김재훈, 살인미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윤명희, 공동정범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태섭,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정한을 공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윤명희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기절했고 김재훈은 절규하며 바닥을 굴렀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김태섭도 실신했고 정하늘은 오열하며 법정을 뒤흔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집, 자동차, 예금까지 모든 것이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어요. 윤명희가 평생 모아온 돈도 한 푼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윤명희는 구치소에서 정신병동으로 이송되었어요. 충격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김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일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시도했어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오윤희는 회복 중인 수진이를 찾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놈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수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투여받았던 정신과 약물들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원래의 총명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오윤희는 매일 병원을 찾아 딸의 회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는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했어요. 엄마,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개운해요. 담당 의사는 수진이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했을 텐데 이렇게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다니 대단한 회복력이었어요.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수진이는 오윤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할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 뭘 생각했는데?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내가 받은 걸 나누고 싶어요. 오윤희는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300억이라는 거액을 나누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저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을 거예요. 가정폭력이나 사기를 당한 분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제가 받은 이 돈으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여성인권단체와 미혼모 재단에 기부하려고 해요. 300억 전액을요. 오윤희는 딸의 결정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고난을 겪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기부식이 열린 날 수진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돈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 돈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들은 박수로 수진이의 용기를 격려했습니다. 기부를 마친 후 수진이와 오윤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우리 도시를 떠나는 건 어때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오윤희도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딸을 되찾은 지금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2달 후 오윤희와 수진이는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 작은 한옥을 구입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엄마,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있었네요. 마을 뒷산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연 속에서 수진이의 마음도 완전히 치유되어 갔어요. 오윤희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손이지만 흙을 만지는 일이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수진아, 이 토마토 어때? 처음 기른 건데 제법 빨갛게 익었지? 엄마가 기른 거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는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독서 지도를 해주는 일이었어요. 선생님, 또 언제 와요? 아이들은 수진이를 좋아했습니다. 따뜻하고 친근한 수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했어요. 저녁이면 오윤희와 수진이는 작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아.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 모녀는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두 사람의 마음도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오윤희와 수진이를 가족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오윤희도 군인 시절의 경직된 모습에서 벗어나 부드러운 어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두 사람은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많은 걸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건 지켜낸 것 같아요. 뭐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요. 오윤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순간, 이 평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멀리서 마을 아이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엄마, 아이들이 와요. 오늘 새로운 동화책 읽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 가보렴. 수진이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도서관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오윤희는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평화와 사랑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